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잘 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올해 한 해를 대충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2022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고, 특히 이 그 환율과 금리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공부를 좀 해서 기초적인 소양을 좀 닦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도 국내 업종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배경호, 이정규 두 사람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매년 이제 축적을 하는데, 자, 원래 그 거래소 상위 업종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차트는 일일이 생략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괄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섬유의복 업종이 104.65%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업종이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약 30% 상승을 했고요. 통신업종 이 약 한 26%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의복 가운데에서도 종목별로 보면 FNF 160%, 신성통상 96%.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 보면 조일알루미늄은 233%. 상당히 크죠. 자, 통신업종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약 한 40%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락업종 그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역시 그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제약업종, 그 의약품 업종입니다. 마이너스 18%. 그 가운데서 부광약품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54%. 자,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 7.47% 하락을 했고요. 한국전력이 올해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락 업종이 화학 업종인데요. 4.45%. 가장 이제 좀 아실 만한 부분이 사마페인트 마이너스 35%, LG 생활건강이 마이너스 31%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업종 그 수익률 상위 업종을 보게 되면 디지털 컨텐츠 115%, 그 중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544%는 경이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지 홀딩스가 485.41%, 아주 그야말로 독보적인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61.55%를 상승했습니다. 업종이. 이 주요 종목을 보게 되면 한국전자인증이 66.66% 상승, 넥슨디티가 60.9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운송업종, 코스닥 내에 있는 운송업종을 보게 되면 55% 상승을 했고, 대표적으로 보면 태웅로직스 약 한 68%, 성광이 100%가 넘어요. 자, 코스닥 업종 하락 업종을 보게 되면 유통, 제약, 기술 성장으로 나뉘는데, 유통 쪽이 약 한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 업종, 역시 이제 아까 그 코스피의 의약 업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신일제약이 약 한 50%, 골고루 제약 업종은 고르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게 특징적이다.
그리고 기술 성장주, 이런 소위 말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 진 매트릭스 64%, 제약 바이오, 이들 업종들이 통틀어서 약 한 50%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이러한 그 코스닥 상위 이 업종이라든지 코스피 상위 업종 이 변화가 될 것이냐,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22년 투자 전략입니다. 국내 증시 요인하고 대변수 두 가지로 일단 나눠 봤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 말미에 2022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요인으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환율,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자본 유출 현황, 원자재 가격,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장세로의 전환, 그리고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그리고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요인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율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요. 되도록 1시간 이내에 끝내기 위해 가지고 요점만 말씀드릴 겁니다. 요점만. 그 부분들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먼저 국내 환율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쭉 상승을 하고 있죠. 환율이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그죠? 원화가 약세가 되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된다는 얘기죠. 그죠? 즉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즉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많은 자금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이 우리 이 대외 수출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돈의 흐름, 그죠?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진행될 것인가, 그죠? 돈은 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곳을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환율이 약화되면, 그죠? 당연히 달러가 강세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국내 증시의 자본 유출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 위에 보면 한국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이게 241억 달러입니다. 241억 달러. 상당한 규모죠. 20년도에는 199억 달러가 유출됐고, 그죠? 19년에는 유입이 됐죠. 소규모이지만 유입이 됐는데 유출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리고 22년에도 유출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즉,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달러 인덱스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자본이 유출되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죠. 즉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가죠. 돈의 힘으로 2020년도, 작년도에 돈의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전 세계 시장이 급격히 올라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증시가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을 잠시 한번 볼게요. 국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한국 소비자 그 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미 100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오래됐는데, 자, 지금은 11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올해 들어서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그 지속될 경우, 그죠? 소위 말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됩니다. 실물 경기 성장성이 둔화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그죠? 재정 정책을 축소하고, 즉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도 잘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한국도 금리 인상을 했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한국 시장이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즉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유동성도 축소되고, 그리고 거기에 환율이 약세되면서, 그죠? 돈이 또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는 이러한 이중고에 지금 처해 있다,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급등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원자재 시장 한번 볼게요. 최근 서부 텍사스 경질유 같은 경우, 그죠?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을 하고,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상황이죠. 그죠? 조금 안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 천연가스도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 주요 원자재 이 부분들이 하방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자극할 만한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한숨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참 예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델타 변이 이후에 오미크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죠? 또 전파력이 이렇게 또 강할지도 또 몰랐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증시의 압박은 계속 이제 가하고는 있어요. 그죠? 압박은 가하고 있는데 충격은
이제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죠? 내성이 생겨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전체적인 데미지라든지 충격은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그 주식 공급이 올해 한 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예측이 되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지표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편의상 요걸 한번 가져 나왔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주가는 곧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죠?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주가는 곧 조정이 들어와요. 지금 주가하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2020년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2021년도 이제 연말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제 예측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역전 현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즉 미국 다우지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앞으로 상당히 증시를 상승하는데 압박을 가할 가장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 2020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죠?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그 실적 장세로 못 넘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물류의 어떤 그 병목 현상이죠. 그죠? 이 부분은 미중 무역 전쟁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생산부터 해 가지고 타격받는 그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떻게 발생되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또 코로나19도 거기에 가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상 제 예측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할 답변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그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가장 그 디스카운트 받고 우리 증시가 전 세계 그 소위 말하면 이제 PBR이라든지 PER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전 세계 PER 정도 약 한 17.2%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 최소 한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 한 5,000포인트 조금 막스 한 5,000포인트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디스카운트가 생기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죠. 그죠?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들어서는 내년이죠. 내년에 3월 9일 날 제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이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대외 변수 잠깐 한번 보시죠. 자, 국내 증시 요인으로 환율,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근데 대선 직후에 긴기 부양 정책이 이 일정 부분은 그죠 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하면 기대 심리가 있죠. 이제 그러한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죠. 여기 이제 제가 2022년도 국내에 미칠 증시 요인 중에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 중에서 달러 인덱스 부분, 이 부분은 국내 환율 부분하고 연계가 되죠, 그죠? 달러 잠시 후에 차트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에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CEO가 시장은 금리 인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FED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계속 시그널을 주죠. 언제쯤 할 것이다. 근데 지금 2016년 요걸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인데 그 금리 인상을 한 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잠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각국의 통화 정책의 전환 시기다.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 2022년이 내년이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역 전쟁은 글로벌 전체의 물류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완화될 것인가? 점차 완화는 될 것입니다. 그죠? 점차 완화는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비중 축소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낙 그 분량이 좀 방대해서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달러 인덱스는 제가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21년도 그죠? 2021년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멈췄죠. 그죠? 상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세화 됩니다. 요 시기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조정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코스피 시장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이때입니다. 4월부터 6월 사이 이때입니다. 이 시기. 그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아까 환율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기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시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내 증시가 상승도 하락도 굉장히 어렵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죠. 즉, 달러 인덱스도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죠.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모건 스탠리 CEO의 이야기를 잠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영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영국이 지금 먼저 유럽을 탈퇴하면서 EU를 탈퇴하면서 영국이 나홀로 혼자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자, 2010년도에 미국이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를 다 뽑아놓은 줄 알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자료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찾아서 시황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은 2016년도에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제가 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는 못하죠, 그죠? 자, 그러면 2016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주봉을 한번 봅시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난 이후에 증시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미 증시가 다우지수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즉 돈은 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때 당시에 미국 전체적으로 실물 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시기에 자본 시장의 즉 달러의 기환이죠.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는 이 달러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를 기환시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이 2017년도, 2016년 말부터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거래량 보면 확 드러나죠. 어느 날 갑자기부터 거래량이 확 증가됩니다.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입니다. 자, 근데 국내하고는 한국의 금리 인상하고는 틀립니다. 왜?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한국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과 미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은 이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좀 더 덜 아프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무역 전쟁 부분은 지금 요걸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최종 수요 소비 감소가 390억 달러가 됐고요. 중간 수요 감소가 190억 달러로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나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내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저는 좀 손 좀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공급망 그 병목 완화 현상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요. 즉, 미중 무역 전쟁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입니다. 이 부분은 JP 모건하고 블랙록에서 2021년 마감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투자 전략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JP 모건도 그랬고, 전 세계 최대 그 헤지 펀드인 블랙록도 그랬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의 비중 축소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안 좋죠. 전 세계 최대의 어떤 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이 이머징 시장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선진 지수로 빨리 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못 보였어요.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났어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성과를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고요. 이러한 그 세계 주요 그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축소한다면, 그죠?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3.4%입니다. 중국이 34.6%고요. 즉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는 우리의 덩치가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그 경제 규모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 9위입니다. 9위.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는 지금 선진국인데, 유독 자본시장에서만큼은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야. 아직도 후진국이야. 아직도 신흥국이고. 이건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나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좋은 정부가 나타나야 돼요. 좋은 정부가 나타나고 국민을 생각하고 시장을 아는 정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 부분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감소,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 파이 자체가.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에 지금 자금 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다지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대변수도. 그죠? 자, 그래서 자꾸 이제 그 2020년, 22년 자꾸 이제 아무런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독자 수도 떨어지고 저 사람 맨날 뭐 고점 매도해라, 올라오면 매도해라 그러고 또 추천자도 잘 안 주고, 그죠?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주식은 먼저 읽지 않아야 된다. 먼저 읽지 않아야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도에는 강력 매수 이후 홀드만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홀드해라. 그죠? 아마 작년도부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올해 들어서서는 웬만하면 매도해라 그럽니다. 자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웬만하면 매수 아니다 그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 입장에서는 물론 인기는 없을 수 있으나, 그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상. 자, 그러면 2022년 그러면 뭐 투자를 접어야 되나?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시장이 급락이 들어오기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급락이 들어올, 충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2022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상반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만. 그래서 하반기 접어들 무렵에 제가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필요하면 준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2022년도 이제 그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은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죠? 친환경과 탈탄소.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연료의 변화가 생기죠. 즉,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풍력, 수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원자력. 그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그죠? 자, 그리고 소비 변화가 생기죠. 연료의 변화, 친환경과 탈탄소라는 범지구적인 어떤 그 화두로 인해 가지고 소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 최고의 테슬라, 그죠? 마찬가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이런 데에서 소비자들이 이미 친환경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은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켜줘야 돼. 그죠? 그럼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생명 존중 부분이 또 화두가 되죠. 지구 기후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그 극복,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무인화 시스템, 이걸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 올 하반기에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원격화,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 그죠? 배터리 기술 혁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그 거래소 상위 업종, 그죠? 이들은 여전히 2022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업종일 것이다. 그죠? 거래소에서는 섬유후보, 비금속, 통신업종하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콘텐츠 부분, IT 소프트 부분, 운송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업종이나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챙겨보서 종목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죠? 쭉 한번 살펴서 나름대로 연휴 동안에 내가 2022년도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죠? 어떤 종목 가지고 내가 소개 성과를 올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했습니다. 그죠? 지루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당분간은 뭐 큰 충격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다소 좀 지루한 구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올해의 코스닥 거래소 상위 업종들을 체크를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 생태계 변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러한 그 어떤 그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 내에서도 적절하게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틈새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에도 매일 빠짐없이 시황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더불어 잘 살기가 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